내 천박한 손으로 만든 음식은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요? 아가씨,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천박한 손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날 아가씨의 차가운 손에 맞은 김치는 붉은 멍자국을 남겼지만 제 마음에 박힌 건 그보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20년 길고 긴 세월 동안 시댁의 온갖 모욕을 감내하며 버텨왔는데 돌아온 건 식당이나 하는 천한 면이라는 비웃음과 뺨을 때리는 김치다위였죠. 어머니만 믿고 갑을 더 나가지의 눈에는 제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이 두 손으로 읽어낸 것이 단순히 작은 밥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이 칠순 잔칫날에 아가씨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려주겠습니다. 제 천박한 손이 어떻게 당신의 오만과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가능하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내 천박한 손으로 만드는 식은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던 순간 마치 무언가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아픔이 밀어왔습니다. 그 말을 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하게 자란 집안의 딸 의사 타이틀 하나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았던 그 여자가 그날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상 앞에서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아니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진심을 다해 잔치상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밤낮 없이 재료를 손질하고 시장을 몇 번이나 오가며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골랐습니다. 갈비는 핏물 빼는 데만 하루를 들였고 잡채는 면발이 퍼지지 않도록 식혀가며 볶고식히고를 반복했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 가족들 입맛에 맞는 반찬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특히 김치, 제 자존심이기도 한 그 김치를 담글 때는 새벽 3시까지도 주방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민정네 밥상하면 떠오르는 그 깊고 시원한 김치맛, 손님들이 일부러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그 맛을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이 김치 한 접시로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시어머니 앞에 섰을 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진심을 담아 두 손을 모으고 인사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냄새 나는 내 식당에서 벗어나 이런 날이라도 좀 쉬지 그랬나. 순간 마음이 씁쓸해졌지만 그래도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생은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병원 응급환자 때문에 우아한 걸음으로 잔치상 앞으로 다가온 시누이 지연 씨 하얀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손에는 고급 포장지의 감산 선물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금세 환해지셨고 반갑게 시누이를 맞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연이 왔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의산으로 시 보통 일이냐. 그녀는 시어머니의 볼에 입을 맞추고 아무렇지 않게 잔치상 앞으로 다가와 음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세연이가 만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가씨,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비우특 웃으며 말했습니다. 갈비가 너무 질겨요. 이게 무슨 요리에 이런 허접한 음식 엄마가 드시면 소화나 되겠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콩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천박한 손으로 만든 음식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요.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엄마 생신상을 차려 그녀는 김치 접시를 집어들더니 아무 망설임 없이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빨갛게 익은 김치가 제 뼈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김치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때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뜨겁게 상처낸 마음은 그대로 표정이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죠.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시고도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괜히 우리 지원이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평생 깨끗한 손으로 환자 보던 애한테 내까지 게 감히 그 말이 제 마음을 아예 쪼개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내연 20년의 인내와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내 까죽게 더러운 손으로 천박한 면으로 저는 그들의 모욕을 수없이 많은 침묵 속에서 참아왔습니다. 남편이 무너졌을 때, 가족이 힘들었을 때 제가 그들을 지탱해왔습니다. 식당 하나를 시작하며 삶의 모든 무게를 제 어깨에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손으로 김치를 담그고 장을 보고 남편 병원비를 냈고 그 손으로 시어머니의 생기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천박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쨍하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존심이었고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였으며 제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온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벌 이상 눈물로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들이 비우셨던 제 두 손이 어떻게 그들의 세상을 흔들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날 그 김치 한 접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온 세월을 향한 모욕이었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일어설 결심을 한 것은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날은 남편의 사업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침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고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다 망했어. 그 한마디에 제 귀에서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릴 적 전기세를 못 내 촛불을 켜고 밥을 먹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고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 결심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딱 1년만 같이 고생하자. 내가 성공해서 당신 어깨에 힘팍 들어가게 해줄게. 그 말 하나에 저는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경영학과 수석 졸업장도 대기업 최종 합격이라는 인생의 티켓도 단단히 쥐고 있었던 꿈조차도요. 시대계에서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 달라는 말에 저는 가슴 벅찬 채로 이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믿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함께 라면 어디든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내놓겠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사업은 초기엔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앉아 밤낮으로 자료를 만들고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열정을 불태우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식사도 챙겨주고 때로는 밤새 프레젠테이션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은 더 가혹했고 남편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줄고 직원들이 하나 둘 떠나고 급기야 거래처를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어깨, 풀린 눈동자, 그리고 밤새 술에 절어 돌아오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남편은 손에 준 서류 뭉치를 닥식탁 위에 내려놓았으나 빚청산 요구서 카드 연체 고지서 임대료 미납 독촉장
그날부터 저희 집은 지옥 같은 현실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전세 계약은 연장하지 못했고 결국 보증금의 일부마저 떼이며 쫓기듯 나와야 했습니다. 아이의 학원은 끊었고 시어머니의 병원비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댁은 말없이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내보라는 뜻이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만이 이 집안의 집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도 무너진다. 누군가는 살아야 했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쉬셨습니다. 아이도 늘 눈치만 보며 식탁에 앉은 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허름한 간판 하나를 달았습니다. 민정네 밥상. 그 이름은 거창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제 모든 희망이 담긴 단어였습니다. 장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가야 한다는 것도, 식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무, 배추, 파, 고기, 생선 손에 쥐어보며 저울에 달아가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손등에는 물집이 잡혔고 칼질이 익숙하지 않아 배이기 일쑤였습니다. 주방에 처음 서던 날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저 고기를 숙인 채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첫 손님이 찾아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되나요? 그 말에 저는 한껏 긴장했지만 정성껏 만든 찌개를 내어드렸습니다. 그 손님은 조용히 밥을 다 비우시더니 계산을 하며 말하셨습니다. 이 집 맛있네, 자주 올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이 왁각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들렸다가 다 판기 먹고 가고 인근 사무실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쉴 새 없이 불 앞에서 고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음식으로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시댁은 몰랐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했고 제삿날이면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쳤지만 그들은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항상 묻곤했습니다. 새 언니, 아직도 그 냄새 나는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그 말에도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내 아가씨 덕분에 어머니 생활비도 드리고 병원비도 제가 내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가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콧방귀를 끼웠습니다. 짓짓돈 좀 번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깨끗한 손으로 일했어요. 시장통에서 번 돈은 아무리 많아도 더럽기만 하다니까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지금 참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이 집도 내가 버텨야 유지된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작은 가게 하나가 제 모든 삶이 되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의 미소와 잘 먹었어요 라는 말이 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민정씨 김치 최고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 켜온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자리 잡았던 제 작은 가게 민정네 밥상, 그 이름은 참 소박했지만 저에게는 생존이자 희망이었고 하루하루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간판은 중고 목수님이 반갑쇼 해주셨고 가게 안에 식탁도 아는 분이 쓰던 걸 어두웠습니다.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부터
시작한 장사였지만 제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이 밥상 하나로 우리 가족의 생기를 일으켜야 했고 아이의 학비도 남편의 치료비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이 전부였습니다. 푸드코트에 더 현대적이고 잘 꾸며진 밥집들이 줄지어 있었기에 허름한 제 가게는 눈에 띄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직접 국을 끓이고 반찬을 무쳤습니다. 신선한 재료, 정직한 손맛,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벗어 오세요. 오늘도 따뜻한 국 끓여놨답니다. 매일 그렇게 말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죠. 어느 날 한중년 아주머니 손님이 조용히 식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꽤 찼던 날이었는데 그분은 식당 문을 열자마자 국물 되는 거 있나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바로 자리에 안내드리고 직접 끓여둔 된장찌개를 내어드렸습니다. 한 숟갈 드신 아주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밥 한 공기를 깨끗이 비우셨죠. 식사가 끝난 후 계산을 마치신 아주머니는 문을 나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밥 엄마 밥값네요. 내일도 올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남편 방에 약을 챙겨놓은 후 저는 가게 장부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 한 줄의 매출 기록보다 그분이 해주신 엄마 바깥 타오라는 말이 저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손님은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도시락을 부탁하시고 근처 은행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반찬만 사갔고 누군가는 김치 담그는 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응대했습니다. 김치 하나라도 더 맛있게 나물 하나라도 더 싱그럽게 만들기 위해 매일 밤마다 레시피 노트를 적고 또 적었습니다. 제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고 손등엔 항상 칼자국이 있었지만 아프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저 이 밥을 먹고 사람들이 힘낼 수 있다면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민정네 밥상은 시장에서 소문난 밥집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도 올라오고 방송국에서 지역 맛집 코너에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줌마, 여기 맞죠? 기사들끼리 소문났어요. 김치가 아주 끝내준다던데요. 맞습니다. 제 김치는 저만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배추는 항상 당일 수확한 걸로만 골랐고 절이는 시간 양념 재우는 온도 속성 일자까지 철저히 지켰습니다. 속재료는 사과와 배를 섞어 단맛을 냈고 새우젓과 멸치액젓은 정확한 비율로 배합했습니다. 그 김치 덕분에 단골이 생겼고 김치만 사가시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김치를 담그는 손을 아가씨는 더럽다고 했지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슬픈 건 그런 제 노력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대 식구들은 여전히 저를 시장에서 장사하는 며느리로만 취급했습니다. 명절이면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음식을 만들고 제삿날엔 홀로 전부 다 차려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 냄새나는 반찬 언제까지 해올 거냐, 가게 일 핑계 대고 집안일은 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멀쩡한 날도 사람을 후변대었습니다. 아가씨 지연 씨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새언니 요즘도 그 시장통에 계세요? 엄마가 창피하다고 말도 못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남편 병원비도 내고 있죠. 하지만 그 말에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평생 깨끗한 손으로 일해서 산 거 알죠? 그 손으로 번 돈은 아무리 많아도 글쎄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엔 그런 말에도 마음이 아파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싶어 입을 열다 말고 결국 꼭 다 물었습니다. 그조차도 저를 말없이 피하고 대답을 회피하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럴수록 저는 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보다는 결과로 증명하자 그렇게 다짐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열린 작은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였는데 제가 만든 김치와 반찬들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졌죠. 거기서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가 제 음식을 시식하더니 놀라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 음식으로 브랜드를 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심이었고 저는 처음으로 민정네 밥상을 넘어서 민간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확장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밥 장사가 아니구나. 나는 사람들 밥상을 책임지고 있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있고 그렇게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은 바로 내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칠어진 손이 내 가족을 지켜왔고 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요. 이 손은 천박한 손이 아니라 삶을 이루긴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집 면을 이루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만큼은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상처는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고 오래 남은 감정은 바라봄이 없습니다. 저도 단 한 번쯤은 시어머니 입에서 우리 며느리 이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그냥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자. 요즘 너무 바쁘잖아. 당신 혼자 준비하기엔 무리야. 그 말은 배려였겠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준비할게요. 이 집안의 면을 이루어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제 말에 남편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선가 약간의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민정이는 해준다는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제 몫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을 새워가며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아버님 제사 때마다 꼭 찾으시던 도토리무 아가씨, 지원이 그나마 먹을만 하다고 했던 잡채,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김치까지 모든 음식에 제 진심을 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시어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으면 했고 아가씨의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새벽 3시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수산시장에서는 살아있는 생선을 골라 손질했고 정육점에서는 뼈에 붙은 기름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갈비를 골랐습니다. 살은 친정어머니께 부탁해 농사짓는 친척분께 얻었고 야채는 거래하던 상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해 가장 신선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허리는 쑤셨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식당이까지 병행하며 준비하느라 하루 2시간 자는 날이 많았지만 음식을 하나하나 손수 만드는 그 시간이 왠지 모르게 고요하고 단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꼭 작은 기대가 다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습니다. 전날 밤이 되자 냉장고는 가득 찼고 주방에는 마치 서울 전날처럼 음식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칼자국이 2개나 나 있었고 어깨에는 파스를 2겹이나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 아침, 저는 새벽까지 일어나 음식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갈비는 간이 배워 부드러웠고, 잡채는 면이 불지 않게 잘 볶아졌으며, 김치는 정성껏 버무려 속이 꽉 찼습니다. 찬바람 속에서 배달 온 떡과 과에도 정갈히 손질했습니다. 음식들을 큰 생반에 담아 조심조심 시댁으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들어서자 거실에선 이미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화장을 마치고 곱게 한 복을 입은 채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자 시어머니는 어쩌면 오랜만에 살짝 웃으셨습니다. 민정아 고생 많았다. 냄새나는 식당에 있던 이만 이젠 좀 손이 익었겠네. 그 말 속에 섞인 비아냥은 감추기 어려웠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그 짧은 손끝의 온기에 저는 잠시 마음이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괜찮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마지막 반찬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 지원이 온다더니 왜 이리 늦지? 시어머니는 시계를 잡고만 확인하셨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코트 길게 늘어진 진주기 거리,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백, 그리고 손에는 정성 없이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 시누이 지연 아가씨였습니다. 마치 잡지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처럼 들어오며 엄마 응급한 자 때문에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지원이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그토록 아끼던 미소를 가득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원이 왔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의산으로 또 보통 일이 아니야. 지원은 시어머니에게 볼을 맞추며 인사를 했고 그 후 잔치상 앞으로 자연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 위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다 세원이가 하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접시에 담긴 갈비를 들어 한 입 먹고 바로 휴지에 뱉었습니다. 즐기네요. 이건 모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웃으려 했었습니다. 지원 씨 입맛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김치는 아가씨 입맛에 맞을까 해서 따로 정성 들여 담갔어요. 그 말에 지원 씨는 차갑게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천박한 손으로 만든 음식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요. 이딴 걸 엄마 생신상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김치 접시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제 뼈에 던졌습니다. 김치가 제 얼굴을 때리는 소리, 붉은 김치 국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초,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쌓은 인내, 상처, 그리고 자존심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붉게 물든 제 얼굴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괜히 우리 지원이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지원이한테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어울리지 않아. 그 아이는 평생 깨끗한 손으로 살아왔어. 내까지 깨 만든 밥상에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 말이었어. 그 마지막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이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보여주겠다고. 제 손이 결국 천박한 손이 아니면 이 집을 지탱해온 손이었음을 증명하겠다고요. 잔치상이 차려진 거실 한가운데 김치가 묻은 제 뺨은 아직도 얼어냈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 더 쓰라린 건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원은 저를 보며 여전히 입가에 비웃음을 띠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지켜온 시간은 그들에게 단 한순간도 고마움으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뺨에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닦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접어두고 다른 한 손은 가방을 열어 준비해 두었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가지런히 꽂힌 그 철제 바인다는 겉보기에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20년간 몸으로 쓰고 땀으로 쌓은 인생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까 저에게 말씀하셨죠. 천박한 손으로 만든 음식 더럽다고. 제가 서류철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 손이 만든 게 무엇인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지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제 눈치를 살펴왔습니다. 불길함이 느껴졌는지 가족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무표정 뒤로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펼치며 첫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민간의 주식회사 대표 민정. 제가 15년 동안 운영해온 프랜차이즈 식당 체인입니다.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모라고요? 민간에요. 지금 전국에 27점이 있습니다. 연 매출은 약. 제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언제 그런 걸 했다고. 저는 조용히 서류의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세무서 발급의 매출 증명서, 가맹점 계약서를 납세 실적 증명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 월세 말고 대출금 상환하고 계신 줄 아셨죠? 그야 지연이가 벌써 몇 년째 성금하고 있는데 마녀 어머니 그 대출 원리금 상환 매달 제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자동이 체된 내역입니다. 저는 성금 내역이 인쇄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아가씨 7년 전 미국 유학비 기억하시죠?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내가 병원에서 번 돈으로. 아니요. 여기 보시면 시어머니 통장에서 지연 씨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이 있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바로 제 식당 매출에서 모은 자금입니다. 거시라는 숨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식탁 뒤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고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덜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 민정. 시어머니가 묻듯 말하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가 아니라 어머니 지금이니까요. 지금까지는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얼굴에 던져진 김치 한 접시에 20년의 침묵이 깨어졌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서 더니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조작이야. 엄마 세연이가 우리 이관질하려고. 그 순간 저는 서릅철의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이게 뭔지 아세요? 뭐야 또. 이건 시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 통장에서 당신 명의로 매달 빠져나간 이체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진행된 이 금전 이체에 대해 조사 의뢰를 넣은 서류. 전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니? 정말이야. 엄마 몰래 내 돈을 뺐었니? 정말 그런 거야. 지연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손등 위로 굵은 피줄이 올라오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난 그냥 잠깐만 빌린 거야.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다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요.
어머니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 4년간 그게 잠깐이었나요? 그 돈으로 아가씨가 산 고급 가방 3차 해외여행 사진 다 남아있다군요. 시어머니는 눈 시울이 붉어졌고 멍하니 거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표정은 충격과 배신,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천박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집을 20년간 지켜온 사람입니다. 아무도 제 편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 자신을 지켜내는 날입니다. 저는 서릅철을 천천히 덮고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 시울만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 해요.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이혼 서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건 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지만 분명한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치 따기를 날릴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분이 제가 서륵철을 펼치고 진실을 보여주자 비로소 울먹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앞에서 제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단 한 번도 이 집에서 제 목을 도망친 적 없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위해 울어주지 않을 때도 저는 매일 밤 제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당신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지연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손톱을 듣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주먹을 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자니 우리 지연이도 그저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끝까지 듣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는 어른입니다. 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가족에게 손찌검을 하고 노모의 통장에서 몰래 수천만 원씩 이체해 간 것이 어린 마음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속으로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식탁 위의 음식들은 손도 되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한, 나도 몰랐어. 내가 그토록 힘들게 버텨온 줄 정말 미안해. 그제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20년 만에 처음 진심을 말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 너무 바보 같았지. 당신이 우리 집을 지탱해 온 줄도 모르고.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방에서 꺼낸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신고서. 이제는 당신도 저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지 않겠어요? 제 목소리는 낮이겠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겠다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 제 인생에서 천박한 며느리는 끝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한 번도 사람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식당이나 하는 천한 장사꾼 지연이랑은 급이 다른 며느리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그 돈 몰래 주는 줄 알았어. 내가 물어보면 항상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난 정말 미안해. 그제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지연아, 내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아? 엄마는 내 전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아껴둔 건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그냥 잠깐만 쓰려 했어요. 병원 급여는 모자랐고
같이 일하는 동기들 눈치도 보이고 그 사람들 다 명품 차 몰고 좋은 옷 입고 그런데 나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반성보다는 패배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이름만 잔치 예쁜 그 누구도 음식을 들지 않았습니다. 상위에 가득한 음식들은 오직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을 더럽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정아, 제발 우리가 다시 잘해볼 수는 없는 걸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제가 참았던 20년은 지금 당장 기억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다 잃었습니다. 자존감도 건강도 그리고 믿음도요.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제가 지켜왔습니다. 당신이 지연 씨 병원비를 대셨다고 믿으셨을 때 제가 대신 병원비를 냈습니다. 당신이 생필품이 떨어졌다고 하셨을 때 제가 몰래 주소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단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발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뺨을 때린 건 김치가 아니라 20년 동안 제가 믿었던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철 하나, 도장 하나, 그리고 접히지 않은 제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조용한 발걸음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간의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고객센터에는 칭찬이 넘쳐났고 SNS에는 민간에 김치 먹고 울었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건 그 김치 속에 담긴 저의 세월이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온몸에 배인 김치 국물, 눈물 섞인 새우젓 냄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병원에서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에 외출을 삼가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낸 지 2주 후 조용히 도장을 찍어 변호사를 통해 회신해 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민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김치를 담그고 시장 상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민간의 신규 매장 오픈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멸시도 받지 않는 삶. 그게 제가 20년을 바쳐 잃은 유일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혀 돌아온 날 저는 긴 숨을 내셨습니다. 그 도장은 단지 한 장의 종이에 남겨진 인주가 아니라 20년 동안 제 목을 조여오던 멍이를 벗기는 열쇠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유.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쥐고 나니 가슴이 묘하게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눈밑이 살짝 꺼지고 입가에 주름이 진 여자가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민정아. 제가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왔습니다. 아침 6시 시장 대신 사무실로 향합니다. 이제 저는 민간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회의에서 전략을 짜고 다양한 지점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언젠가 김치 냄새 난다며 지연이 비우셨던 그 손으로
저는 하루 매출 수천만 원을 움직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직원들은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합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시장 일은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었고 민간의 창업 교육은 매달 조기마가입니다. 누가 알았을까 냄새나는 손이라며 조롱받던 그 손이 이제 수십 가족의 생기를 책임지는 손이 될 줄은요. 그 무렵부터 시댁 쪽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생활비가 끊기자 곧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달 제가 몰래 성금하던 그 돈이 멈추자 관리비가 밀리고 보험료도 체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그녀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죠. 하지만 병원 측에서 횡령과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자 결국 자진 사퇴 형식으로 병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가 다니던 병원은 지역에서 꽤 평판이 좋았기에 지연의 이탈은 곧 언론에도 소식이 나갔고 SNS에도 익명의 폭로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엄마 돈은 빼돌린 거였잖아. 정신과 의사마저 가족 상담하던 사람 아닌가 이중생활이었다는 얘기도 틀리던데 지연은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매일 같이 찾던 동네 친구들도 자랑하던 딸의 이름이 기사에 오르날리자 하나 둘 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물품은 화장지와 쌀 그리고 약간의 현금이 담긴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에는 어떤 쪽지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으로서의 도리였을 뿐입니다. 남편은 어떨까요? 그는 이혼 이후 당분간 휴직계를 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혼자 낡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고 매일 밤 술을 마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보낸 문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안, 지금에서야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알았어 민정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 진심은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내가 무너져 올던 그 새벽에 당신이 손 한 번 내밀었더라면 그 한순간이 달라졌다면 지금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그런 과정법을 받아주지 않더군요. 민간에는 더 바빠졌습니다. 가맹점주는 10명을 돌파했고 여성 CEO 창업 성공사를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방안 시청에서 지역 전통 식문화 계승 관련 프로젝트에 민간회를 초청하겠다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제 친정 어머니는 그 뉴스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네가 우리 마을 장렬에서 참 잘 커졌다. 민정아, 넌 엄마 잘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딸이라서 그래요. 엄마가 내 뿌리예요. 가끔은 조용한 밤 저는 가만히 식탁에 앉아 혼자 김치전을 부쳐 먹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납니다. 그날의 김치 따기, 그날의 침묵, 그리고 그날 이후에 해방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20년이나 참은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가족이라서요. 내가 떠난다는 말 한마디로 그들이 무너질까봐 끝까지 버텼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너짐이 그들 몫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민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나는 내 이름 석자로, 내 음식 하나로, 내 두 손으로 내 인생을 다시 잡아쳤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천박한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내 삶을 이루긴 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손으로 다른 누군가의 상처도 밥 한 끼의 위로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서류철, 그건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삶의 증명사였고 제가 이 집안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보여주는 작은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은 끝났습니다.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제 손을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대표님, 저도 언젠가 민정 씨처럼 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김치 드시고 감동하셨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제게 용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 싸워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 싸움을 이겨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만든 밥상을 사랑과 존중이 담긴 식탁으로 바꾸며 누군가의 기운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식당이나 하는 천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민정입니다. 삶을 부드럽게 범을 주라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물어봅니다. 민정 씨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자유, 행복하신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한참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정말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행복 그 단어는 참 잔인합니다. 때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를 반추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제는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지금 제 하루는 새벽 대신 해돋이로 시작됩니다. 땀에 젖은 앞치마가 아닌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고 시장 대신 본사 사무실로 향하지요.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더 이상 고기국 냄새도 묵은 김치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신선한 꽃 한 송이를 넣습니다. 그건 제가 저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오늘도 민정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 집을 떠난 날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김치가 뺨을 때리던 소리,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하던 시어머니 애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변명하던 지연 씨 그 장면들은 한편의 필름처럼 제 내리에 남아 가끔은 꿈을 찾아오고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장면조차도 저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때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내 삶의 서사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저희 브랜드 민간의 지역의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때는 그냥 주방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주방에서 흘린 땅방울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삶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저와 같은 눈빛을 가진 여성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연 씨도 사라졌고 남편도 어디론가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엔 곱게 써내려간 글씨로 민정아 엄마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정아, 내가 떠난 뒤 엄마는 혼자서 밥을 해봤단다. 갈비찜도 잡채도 김치도 다 따라 해보았지. 근데 이상하더라. 아무리 재료가 똑같아도 내 손맛이 안 나더라. 그제야 알았다. 내 손은 천한 게 아니었고 엄마가 참 어리석었다는 걸 이제야 용기 내요. 편지 보냈다. 엄마도 늙었다. 무릎도 아프고 자다가도 가끔 이 이름 부름이었겠다. 혹시라도 엄마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내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 그냥 그렇단다. 엄마가 그 편지를 읽고도 전 쉽게 전화를 들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시절을 온전히 놓아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준 손으로 저는 제 뼈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김치 자국이
따뜻한 용서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무너졌고 누구보다 깊은 묵덩이 속에서 혼자 기어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척 그는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공항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말없이 지나쳤지만 그의 손엔 작게 포기진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마 제가 좋아할 고감이 들어 있었겠지요. 말없이 스쳐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말보다 더 큰 작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큰 아이들은 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그곳에 정착을 하고 늦은 나이에 입양한 아이지만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우리도 식당 열 거야? 응, 엄마랑 같이 하면 더 맛있을 거야. 아이의 손을 잡은 제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속엔 살아온 모든 이야기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도 소중하지만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나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말합니다. 민정아, 고생했어. 그 시간들을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웃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눈치 보며 짓는 미소가 아니라 온전히 저 자신에게 보내는 찬란한 미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의 김치 자국처럼 지워지지 않는 모욕의 흔적이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자국은 당신이 살아낸 시간의 흔적이고 결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식당이나 하는 천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민정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도 누군가의 이름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